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등기 시절 적격을 하면서요, 잠깐 차단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147페이지 보시면은요, 등기 시절 적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표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요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 중에 대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는 이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로서 자연인 법인은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이때 자연인에는요, 외국인도 포함돼요. 외국인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그러면은 우리가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은 사단법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단체, 사람의 단체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라고 해서 사단법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도 등기가 가능해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권리 능력, 두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지만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그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편의상 그 등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중, 교회 이렇게 해당돼요. 아까 우리는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종중이나 문중도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가 문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중. 근데 종중 그러면 이런 거죠.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 후손들의 단체들을 우리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단체를 우리는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람의 단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중이요, 토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 안동 김씨 문중이다라고 하면은 안동 김씨 문중이 사단 법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 법인 안동 김씨 문중이 되고요. 사단 법인 법인화가 됐으니까 법인으로서요, 토지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보통의 문중들 대부분 법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요. 그러면 총유물이 되고, 그러면은 문중 후손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못 하잖아요. 따라서 문중 명의로, 즉 종중 명의로 편의상 등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중, 문중도 그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를 할 때요, 종중, 문중,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이나 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니까 그 사람, 얘들이 직접 걸어가서 신청을 못 하겠죠. 그래서 대표자가 있겠죠. 법인도 대표자가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그 대표자가 있고요.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을 대표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나 그 등기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대비하여 등기 시절 적격이 없는 자를 보죠. 그러면 일단 출생을 해야 자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등기 명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시절 적격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고요. 이제 살아서 출생을 하면 비로소 그 출생한 그 자연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건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민법상의 조합은요, 사단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단. 사단도 사람의 모임이고 조합도 사람의 모임인데, 조합과 사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민법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합은 구성원들의 개성이 강한 때, 이게 조합이고요.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단체성이 강한 때, 그 단체 그 자체, 단체성이 가면 사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 우리가 동업을 할 때, 여기 동업자들의 모임인데, 동업을 할 때 얼굴도 모르고 동업하는 거 아니죠. 전화번호도 모르고 동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도 알고 전화번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얼굴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합이에요. 근데 구성원 전부를 거기 모임의 구성원 전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몰라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단체가 중요하지 구성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몰라도 되고 전화번호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사단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동문회도 그 학교 출신들의 이제 모임이 되겠죠. 동문회 같은 경우. 동문회는 사단이겠습니까? 재단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창 모임, 동문 모임을 가게 되면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동문회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서는 단체성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되는 거죠. 무슨 팬카페 이런 것들. 팬카페 구성원들 다 모르잖아요. 동호회 구성원들 다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화번호 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민법상의 조합 같은 경우는요. 민법상의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동호회 이런 것도 다 사단이고 뭐 팬카페도 사단이긴 하지만은요. 자, 동문회도 사단인데 그 사단들이 법인화가 되면 사단 법인이고요. 법인화가 안 됐으면 비법인 사단인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뭐 동호회라든지 팬카페 이런 데들이 뭐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는 등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뿐이죠. 그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적인 게 교회고 종중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요. 그래서 조합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은 어떻습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에 있어서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합의라고 했죠. 즉 합유자, 즉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해요. 구성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조합 자체는 단체성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명의,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하지 조합 명의로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 시정 적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명의로는요, 어떠한 등기도 하지를 못합니다. 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임을 그냥 조합이라고 한다라는 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법인과 학교는 구별합니다. 보통 학교 법인들은 재단 법인이죠. 그런데 그 학교 법인하고 학교는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소유한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요,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할지, 공원으로 사용할지, 도서관으로 사용할지, 이거는 국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그냥 시설물일 뿐이고, 학교로 만들면 그냥 학교가 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국립학교들은요,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요.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읍면동리를 보죠.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읍면동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시군구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가 소유하는 토지, 군이 소유하는 토지, 구가 소유하는 토지 이게 가능해요. 권리능력을 가지니까요. 자, 그런데 읍면동리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나눠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어떤 등기 명의, 권리능력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이 소유하는 토지, 면이 소유하는 토지라는 건 없어요. 읍 안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으면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군 또는 도가 소유하는 토지지 읍이 소유하는 것, 면이 소유하는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리는 좀 달라요.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양촌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양촌이에요. 근데 양촌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요, 마을 회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건물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촌 이름으로요, 지자체로서 양촌 이름으로 등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구성원이 너무 많아서 등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양촌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면서요, 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양촌이는요, 이 양촌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 이걸 또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의 단체.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촌리 이런 것들은 비법인 사단이 될 수는 있어요.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법인 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양촌리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촌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 그래서 이 건물을요, 양촌이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즉, 동리 같은 경우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동리 같은 경우가 만약에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은 지자체로서의 등기 명의는 될 수 못하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명의이 돼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특별법상 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어요. 자,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말했던 조합은요, 민법상의 조합을 말합니다. 동업자들의 모임, 이것을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물어볼 때는 민법상 조합이냐 특별법상 조합이냐를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으로서 동업자들, 즉 조합원, 합유자들 명의로 등기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은 사단이에요.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뭐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이름 서로 압니까? 모르죠. 구성원이 서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건축조합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서로 얼굴 다 압니까? 얼굴 몰라요. 전화번호 서로를 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은 사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농업협동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합들이요, 법인화가 됐어요.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화가 돼 있죠. 다 법인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인으로서 당연히 등기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것도요, 법인화가 됐으면은 당연히 법인으로서 등기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법인화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되겠죠.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상 조합은요,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한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과 특별법상 조합을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동리의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 또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등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즉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으로는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면 이제 행위 능력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은요. 단독으로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에서만.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미성년자가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도 없지만 의무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면은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무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리만 얻고 의무는 전혀 지질 않아요. 그럼 미성년자한테 100% 유리한 행위죠. 자,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민법 시간에요, 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만을 얻는다는 행위, 이런 것들은요,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백에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 기록만 놓고 보이면요, 을은 완전히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잖아요. 권리만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요, 제한 능력자도 상관없어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요, 을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청을 할 때는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자는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 신청 능력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상실하게 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는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는요, 갑은 단독으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의사능력 이외에 행위능력, 민법에서 행위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지 단독 신청은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등기 신청 능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로서 미성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권리자로서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대리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정도로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다뤘냐면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신청하려면은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등기 신청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게 3장에 나옵니다. 3절에 148페이지 나오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한다고 했을 때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나와요. 자, 당사자라고 하죠. 누가 신청하는지. 가장 먼저 공동 신청의 원칙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갑과 을 사이에 엑스토지 10억 원의 매매를 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 매매라는 계약에서 신청할 때 을이 혼자 와서 매매했으니까 매매계약서 하나만 들고 와서 매매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하다 보면요, 매매계약서가 위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했을 때 이게 무효인 등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갑만 왔을 때, 갑이 혼자 와서 등기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이 사람 말만 믿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우리의 등기 절차는요, 등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등기의 기능은 거래 안전입니다. 거래가 안전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적법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에 일치되는 그런 등기가 됐을 때 거래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이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한 등기가 돼버리면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안전은 무너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등기 절차를 다루고 있는 등기법은요, 이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될까? 즉 신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요, 수단으로서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면은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시킬 수가 있을까? 라는 수단으로서의 절차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부진정한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가 함께 와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합의 당사자가 함께 와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는 단독으로 신청은 못해요. 갑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럴 때 을이 갑한테 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을이 개인이 개인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청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였습니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해라. 혼자서는 못하니까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는 등기 청구권, 여기는 청구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공서에 가서 하는 것은 신청, 개인이 개인에게 요구하면 청구라고 하니까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요,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 등기를 이전하라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근데 갑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도요, 갑도 등기 의무자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는 못하게 합니다. 합의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이 사람이 이득을 보긴 하지만요, 갑자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 버리면 종부세가 만약 엄청나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에 의해서 혼자서 마음대로 등기가 되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도 혼자서는 못하고요, 갑도 을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이제 을에게 등기 협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갑도 을한테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자기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는 게 아니죠.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는 청구권이잖아요. 가져가라는 청구죠. 자, 이것을 우리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등기 의무자도 이렇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원래 이렇게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잔금을 지급했고 그날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부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을이 어떤 토지를 샀는데 그러면 다른 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려요. 안 팔리다 보면요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내 토지 다른 거 팔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죠. 이걸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를 가져가야 되지 안 가져가게 되면 내가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건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밑에 보시면은 양갈 2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나와요. 자,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면은요. 실체법 그러면 민법을 말해요.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은 권리나 의무를 다루는 법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절차법 그러면은요. 절차법. 그게 절차만 다루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죠.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민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절차법이라고 돼 있으면은 등기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등기 권리자라고 보냐면요.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 상대방을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가지는 자라고 하는데요. 을도 가지고 있고 갑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을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옆에다가요. 가지고서 이것을 청구하는 자예요. 청구.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청구를 받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을이 청구를 하게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근데 갑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이 등기 권리자고 을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누가 청구하느냐.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묻는 문제가 가끔 이렇게 시험 문제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청구했느냐 보면 돼요. 누가 청구했느냐. 청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민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등기법을 다루기 때문에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이거 하나면요. 누가 청구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청구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 기록만 형식적으로 놓고 판단해가지고요. 등기 기록만 보고요. 권리나 이득을 얻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권리를 등기 기록상 상실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누가 청구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등기 기록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보면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요. 그러면 등기 명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청구를 하겠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요. 그러니까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민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청구했으니까 을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그리고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요? 을 명의로 등기해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느냐? 이걸 보고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을 명의로 등기됐으니까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도 을이에요. 이때는 일치가 되겠죠. 근데 갑도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갑이 지금 청구를 하기 때문에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죠. 근데 갑이 등기 인수 청구를 통해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요? 을 명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여전히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이제 불일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와요. 우리는 등기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요. 이것도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누가 청구를 했냐는 따져볼 필요 없어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등기법상 등기권리자, 등기부자는 딱 고정돼 있죠. 누가 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느냐만 보니까. 을이 언제나 등기권리자, 갑이 언제나 등기의무자예요. 좀 더 다르게 한번 볼까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요. 을이 등기권리자, 갑이 등기의무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을 등기를 말소를 한대요. 그럼 누가 등기권리자가 돼요? 누구 명의로 됐어요? 갑 명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때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을은 등기의무자가 되겠죠. 또 하나를 보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갑을병에서요. 옆에서 그림만 그리면 문제에서 갑, 을, 병 이렇게 되는데요.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을 등기가 무효고요.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병도 그래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인데 지금 등기는 병, 을 이렇게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걸 말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를 합니다. 자, 갑이 말소를 청구했어요. 그럼 청구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겠죠. 그래서 병의 등기를 말소했더니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갑 명의로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을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실체법상 권리 의무 이런 건 따지진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이것만 놓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만 형식적으로 보고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 명의로 등기가 되면은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 만약 을 명의도 만약에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 답이 있으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처음에는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몇 번 해보면은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자, 오른쪽에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이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자, 이거 예외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원칙은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던 이유는요,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확보가 돼 있어요. 단독으로 신청해도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굳이 공동으로 신청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등기들은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질상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만 성질상은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되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양가로 1번에 있는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확정 판결. 옆에 조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둘이서 매매를 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갑이 협조를 안 해요. 등기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소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을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그렇다고 해서 을이 혼자서는 못 가요. 계약서만 들고 와서 을 말만 믿고 등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만 보고 둘이서 정말 계약했는지,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확실한 증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해주지도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을은 그러면은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요. 계약서만 가지고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요. 내에게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돼요. 법원으로부터 증명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요. 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들고 가겠죠. 잔금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 그 다음에 계약서 들고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을이. 자, 을이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판결의 이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이 판결은요,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하라라는 판결이에요.
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행하여라. 이행하여라.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의 등기 절차에 이행하라는 판결이에요. 즉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하라는 판결이죠. 그래서 을이 판결만으로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뭐 판결에 의해서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증명이 됐으니까 계약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를 들고 오게 되면요. 증명이 됐으니까 이때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을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판결은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단독 신청을 못 하지만 판결서를 들고 오면 증명이 됐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신청에서요,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런 판결은요, 이행 판결이죠. 등기 절차에 협력하는 이행 판결이에요. 자, 이행 판결은 우리 여러분 민법 187조 보시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 가지고 거기 판결이 나와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에 의한 권리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오죠. 근데 다만 그때 그 판결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죠.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형성 판결이 나면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런 이행 판결이 났을 때는요.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해서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뿐만 아니라 갑도 마찬가지죠. 갑이요. 을이 등기소에 안 나와요.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 인수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도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갑에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갑 말만 믿고 등기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등기 인수 청구권을 법원으로부터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 판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행 판결이죠. 을은 갑의 등기 청구 절차에 이행하라는 거죠. 절차에 협조하라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받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판결문 들고 와서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도 그 판결 자체에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만 볼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 개념만 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의의해가지고 있죠. 자,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 이행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 갑이 했겠죠. 인수는 을이 했겠죠.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이행하라, 인수에 가라.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죠. 이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은, 등기 관련된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도요,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은 을만 단독으로 신청하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면 갑이 패소가 되겠죠. 갑은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요, 승소한 갑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을은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은 승소한 을은 등기 권리자죠. 또는 갑은 등기 의무자잖아요. 등기법에서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즉 승소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갑,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을. 이 사람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판결, 그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이행 판결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판결의 종류에는요, 확인 판결이 있고요, 확인 소송, 또 형성 판결이 있어요. 형성 소송 해가지고 형성 소송을 제기해서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성 판결. 민법 시간에 이제 형성 판결인 거 좀 다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요, 확인은요,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고만 돼 있어요. 확인하는 내용, 확인만 돼 있지, 등기와 관련된 어떤 걸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려면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를 이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등기와 관련된 뭘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어떤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확인 판결이나 그냥 뭐 법률관계를 취소한다, 이런 취소 판결, 뭐 형성 판결, 이런 것만으로는요, 여기 어디에도요, 등기와 관련돼서 뭘 이행하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는요,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확인이나 형성 판결로는 안 되고 이행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형성 판결은 원칙적으로요,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형성 판결은. 자, 그런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형성 판결은, 여러분 나중에 공유물 분할 시간에 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은 예외적으로요, 이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의 의미를 좀 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쪽으로 좀 볼까요? 여러분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민법 시간에도 좀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건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갑을병이요. 갑을병에 3분의 1씩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요, 분할하자라고 합니다. 분할하자. 이걸 3분의 1, 3분의 1을 이렇게 1대1, 1대1로 분할하자고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분할은요, 혼자서는 분할을 못하죠. 다른 공유자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요 사람들은 분할 청구에 응해서 협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일방적 의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요, 갑을은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 버리죠.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잖아요. 의무를 발생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건 형성권이에요. 즉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협의에 응해야 협의를 할 수 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얘들은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얘들은 나와야 되겠죠. 이제는 법원에서 안 나오면은, 법원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은 이 사람들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법원으로 가게 되면요, 얘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제기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들이 원고 이쪽에 앉고 피고 저쪽에 앉아가서 서로 뭐 변론하고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얘들은 판사실로 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협의에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 자, 그래서 판사실로 가가지고요, 판사시가 딱 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부터 빨리 협의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갈지. 근데 이때 협의를 할 때요, 여기 한 평하고 여기 한 평은 땅값이 틀릴 거 아니에요. 다 땅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려고요,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걸 협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저렇게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기다리다가요, 돌려보내요.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 돌려보낸 다음에 내일 다시 와 그래요. 내일 다시 또 갑니다. 가가지고 또 협의해 라고 하는데 또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가 분할해 줄게. 그래서 이거 각 갚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날 판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만약 확정이 되면은요, 등기부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갑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 이 부분은 병이 단독 소유하게 돼요. 권리관계가 변동돼 버리죠. 변동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갑의 단독 소유, 을의 단독 소유, 병의 단독 소유라는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만으로 권리관계는 변동돼요. 그래서 민법 187조의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그 판결은요, 이런 형성 판결을 말해요.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판결에 의해서 바로 변동이 돼 버리니까. 그러나 이행 판결, 우리가 말했던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냈었을 때요, 자, 이때 누가 승소고 누가 패소예요? 승소 패소라는 말이 없죠. 판사가 나눌 때요, 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병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동등하게 1대1대1로 나누겠죠. 여기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은 없어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승소다 패소라는 말이 없죠. 없고 어떻습니까? 그냥 동일하게 동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기 없이도 권리는 변동됐지만 병이요, 이렇게 된 거 이제 팔려고 해요. 정한 뭐 A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죠. 자기 앞으로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해야지 이걸 처분할 수 있잖아요. 180조 단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의 부분을 자기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 등기를 할 때요, 갑을하고 함께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판결문이 이것은 병의의 것이다라고 나왔잖아요. 뭐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런 판결은 아니지만은 요 내용이 갑이 이 판결의 내용이 병이 이 부분은 단독 소유한다고 나왔잖아요. 따라서 병은요 단독으로 가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 단독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갑도 입장에서도 어차피 분할된 거, 그러면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도에 이걸 처분하고자 해요. B한테. 그럼 B한테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갑의 단독 소유라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등기를 할 때요. 갑도 마찬가지죠. 판결문이 이건 갑의 것이다 판결문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도 씁니까? 을병하고 함께 갈 필요 없이 갑이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고요. 이 판결문 들고 와서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다 이 판결문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각각의 공유자들은 승소 패소가 없으니까 각 공유자들은 판결에 의해서 다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그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소송법적 표현을 하게 되면요.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등기법적 표현을 하게 되면요. 등기 권리자가 됐던 등기 의무자가 됐던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만 있지 승소 패소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우리가 패소한 사람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승소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패소한 사람은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기 권리자가 됐던 등기 의무자가 됐던 각 공유자,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그 각 공유자들은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해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밑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요. 요 내용들은요.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는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기본 강의, 시방학이 들어가면은요.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요. 살을 붙이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자, 153페이지 보시면요. 또, 자, 판결에 의해서 진정성을 보장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성질상. 그럼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요. 1번부터 여러 개의 등기가 나옵니다. 넘어서까지 계속 있는데, 자, 이것들을요.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등기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최초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보죠. 자, 등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 명의 됐으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상속인은 을입니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하면은 을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갑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사망한 사람, 등기 신청 적격이 없죠. 사망한 사람은요, 등기를 신청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원유로 하는 이전 등기는 없습니까? 등기 권리자만 있고 등기 의무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권리자 을이 단독 신청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갈 때는요, 자기가 유일한 상속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들고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이제 좀 봤어요.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질상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납니다. 자, 등기법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지적법 할 때보다는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러면 제3자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 신청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으로요, 양가를 보시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옵니다. 상속인의 등기 신청. 자, 보죠. 상속인. 자, 예를 들면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요. 자, 갑이 을과 매매를 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매매를 하고 나서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병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사망은요, 이제 포괄승계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이 사람은 사망해버렸으니까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모든 지위를 승계를 하게 돼요. 상속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은 사망했고요. 병, 상속인이 이제 매도인의 지위가 됩니다. 매도인의 지위가 돼가지고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보죠. 자, 매매를 하고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매매를 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해버리면 이 부동산 소유권은 을에게 가요? 병에게 가요?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상속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인이 소유자고, 그러면 을은 이제 상속인이 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을은 이제 병에게요,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이 사람의 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갑에게서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쓰면, 아니, 병이죠. 병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먼저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3 해서요, 이제 을 앞으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이 이렇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등기 기록만 놓고 보면은요, 자, 보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갑이 사망해서 병이 상속을 한 다음에 병이 을과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매는 병하고 을하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을과 갑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는요, 실체 관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권리의 변동 순서대로 만약에 등기를 해버리면요, 실체 관계를 왜곡시켜버리죠. 실체 관계가 안 맞는 등기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요, 우리 등기에 있어서는요, 실체 권리 관계가 변동은 이렇게 되지만 실체 권리 관계 변동 과정을 그대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대로 공시하는 방법으로요,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사망을 했을 때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고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생략을 하게 돼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하고요. 즉,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 됐다라고, 오히려 이것이 실체 관계에 더 부합하는 등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등기는 물론 갑이 사망한 다음에 이루어졌겠죠. 사망한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해줬다.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실체관계는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체관계에 더 일치하는 등기를 해가지고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이때를 보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고요, 등기 의무자는 갑인데 갑은 이미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사망했으니까 을이 그러면 단독 신청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을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를 잃는 사람은요, 사망한 갑이 아니라 병이죠, 상속인. 그래서 병이 매도인으로서 등기를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등기 신청은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신청은 병과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니죠. 상속인은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는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는데, 요 타이틀,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그 밑에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는 갑이잖아요. 근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서에 작성되는 등기 의무자는 병이죠. 죽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이 불일치가 생기죠. 원칙적으로는 기록하고요, 신청서가 불일치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랍니다. 각하는 실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요,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등기가 되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사망했을 때 등기, 이전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매수인이 사망할 수도 있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한다면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이 정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을은 사망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괄승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이때요. 을이 매수이지만은 을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매수인은 누가 돼요? 정이 매수이잖아요. 이 사람이 잔금 내잖아요. 따라서 정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도 누가 공동 신청했어요? 을은 사망했으니까 갑하고 정하고 공동 신청했죠. 정이 매수인이 되어서 공동 신청해서요. 갑에게서 정으로 이전돼요. 그러면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는요.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등기 명의인이 나고 있으니까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보다는 이제 매도인 사망했을 때 문제가 더 잘 나오겠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한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요. 요 정도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양가리번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채권자의 대위 신청. 요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채권자의 대위 신청. 자, 요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매를 했어요. 다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한 채권자죠. 그러면은 을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요. 갑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등기 순서는 갑, 을, 병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등기하는 게 가능해요. 을을 생략하고 어차피 갑, 을, 병 갈 테니까요.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숨어버림으로써요. 양도소득세, 탈세나 투기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요. 갑을 사이에 매매 있고 을병 사이에 매매 있고 이런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으면 삼자 합의라고 해요. 이런 걸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주면요. 중간 생략 등기는 못해요. 못하면은 병은 오로지요.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그러면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다 보면요. 국세청에 이제 세금과대로 통보가 되다 보면 자꾸 등장을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혹시 투기꾼 아닌가 의심을 해가지고요. 자금 추적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는 중간생략 등기를 요구하지 원하고 있지만 갑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갑, 을, 병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 안 되면 병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채권자는요,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 제3채무자에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대위 행사라고 합니다. 대위 행사. 대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좀 설명 드릴 텐데 대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리는요, 병이 을을 대리해서 하게 되면 대리는 본인 명의로 하죠. 을 명의로 하게 되면 이건 대리가 돼요. 근데 자신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위가 돼요. 간단하게 구별되는 것인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또 설명드리고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등기소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갑은 넘겨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려고 하고 갑은 나와요. 근데 을이 안 나오니까요. 병이 을 대신해서 대위 행사해가지고 등기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등기를 신청을 하면서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을 대신에 지금 나가서 신청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되죠. 을 앞으로.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하고 병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채권자의 대위 신청이라고 해요. 그럼 채권자의 대위 신청을 했을 때요. 자, 병이 만약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병이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습니까?
실체법은 민법이죠. 이 사람이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권자예요. 근데 절차법상 등기권자는 누가 돼요? 누구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됐어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권자는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권자는 누가 청구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됐느냐만 보는 거죠.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자. 이런 경우도 이제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대위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넘기시면요, 그 15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요. 그 밖에도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개별 등기 절차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위 신청의 일반적인 내용, 채권자의 대위 신청에서 되는 경우만 봤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요. 현실은 다 법무사한테 맡기죠. 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요. 우리 잠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